2024년 12월 4일과 12월 14일 사이 그 피를 말리던 10일의 기억. 얼마 전 블로그에 여당 지도부의 내란 방조 혐의를 다루면서 핵심 법적 쟁점은 결국 12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내란 상태가 지속되었는가에 달려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법리적 분석에 집중하느라 담담하고 중립적인 어조로 적어 내려갔지만 사실 그 시기를 직접 겪으며 살아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속 깊이 들어차 있던 불안과 심경을 꼭 한번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돌아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부터 국제 정세에 관심을 두고 지켜보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란 세대이다 보니 나라를 지키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나라를 동맹이라 부르면서도 한미 미사일 지침을 통해 사거리나 탄두 중량을 제한하는 등 방위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고 결국 우리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전시작전 통제권 회수를 목놓아 외쳤고 마침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야 2021년 한미미사일 지침이 최종 폐지되며 수십 년 묵은 족쇄가 완전히 풀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추진된 국방개혁 2.0은 인구 절벽에 대비한 무인 무기체계 도입과 방산 기술의 현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지향점은 주변국을 침략하기 위한 공격적 무력이 아니라 감히 누구도 도발하지 못하도록 평화를 지키는 수비적, 억제적 자주국방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강해야 도발을 막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였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방공망을 구축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일기 때 추진되던 북미 종전협정 구상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미 행정부는 러우 전쟁 대응에 집중했습니다. 이 시기에 윤석열 정부와 일본 키시다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의 한미, 미일 양자 동맹을 넘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남, 북, 중, 러 대립 구도가 점차 짙어지는 상황을 보며 한반도가 또다시 강대국들의 전장으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국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다행히 2024년 중순경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의 전통적인 한미, 미일 군사동맹 틀을 확고히 유지한다는 취지를 재확인하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한시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정세는 점차 냉각되어 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연히 반국 가세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평화와 종전협정을 언급하는 목소리를 안보 위협으로 몰아세우며 남북 간의 긴장을 수시로 고조시켰습니다. 그러다 퇴임을 불과 며칠 앞둔 기시다 총리가 2024년 9월 초 갑작스럽게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을 보며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한국에 살상 무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던 때라 정부가 실제로 무기 공급에 나서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직접적인 무기 지원은 러시아와의 완전한 군사적 적대 관계를 의미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정학적 고립으로 몰아넣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퇴근 후 집에 누워 잠을 청할 때마다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정치나 국제 정세에 눈을 감고 살았더라면 이런 마음의 고통은 없었을 텐데 아는 게 병이라는 말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월 3일 밤 느닷없이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아, 이제 이 나라는 끝나는구나. 지난 80년의 역사도 세계를 사로잡던 한류도 모두 20년 전으로 퇴보하는구나 하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유일하게 잡고 있던 희망은 과거 광주의 비극을 경험한 우리 군이 또다시 자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하나뿐이었습니다. 숨 막히는 대치 끝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고 12월 4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해제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전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최고 통수권자가 여전히 군 통수권을 손에 쥐고 있는 이상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경 지역에서
무력 충돌을 유발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군 통수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탄핵뿐이었으나 1차 탄핵안은 여당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12월 14일 2차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직무가 정지되기까지의 10일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휴전선 너머 사거리 40km에 달하는 K9 자주포 한 발이라도 오발되었거나 국지전이 발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설령 미국이 계엄에는 부정적이었다 할지라도 한미동맹에 따라 자동 개입하게 되고 북한과 러시아가 체결한 상호방위 조약까지 가동된다면 순식간에 제3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한반도에서 터질 수도 있는 판국이었습니다. 공항에 침투했던 특수부 대원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방 출장길 여간방 침대에 쪼그려 누워 밤새 뉴스와 유튜브를 확인하며 최악의 경우 지방에 계신 노모와 가족들을 어디로 대피시켜야 하나 수없이 고뇌했습니다. 그렇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완전히 정지된 12월 14일까지를 내란의 연장선이자 진행 상태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법적, 상식적 인식입니다. 비단 개인의 감정뿐만이 아니라 당시 여의도와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들고 탄핵을 외쳤던 수백만 국민의 마음 역시 동일했습니다. 만약 12월 4일의 해제 선언으로 내란 상황이 완전히 종료된 것이라면 왜 수백만 국민들이 매일같이 전국에서 여의도에서 추운 거리로 나와 탄핵을 외쳤겠습니까? 통수권이 살아있는 한 위험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인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이 지점을 명확히 직시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여당 지도부의 내란 방조 혐의 입증 문제를 넘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